벌금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네. 가장 궁금한 게 또 벌금이에요. 네. 이걸 안 하신 분들이 정말 영상을 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그렇다면 이 벌금은 과연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벌금이 이제 매년 해야 되는 걸 안 하니까 매년 발생하는 거고요. 매년 발생을 하고요. 매년. 예. 안녕하세요. 더 스마트 상속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금 캐나다 밴쿠버에 나와 있습니다. BC주에 있고요. BC주에서 회계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준영 회계사님 모시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의뢰인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 중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캐나다에서 보고를 해야 하는 어떤 세금이나 뭐 자산보호 같은 부분을 오늘은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김준영 회계사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회계사님? 네. 예. 그동안 잘 저희가 지내셨나요? 그럼요. 예. 작년 4월에 뵀나요? 그렇죠. 예. 1년 만에 뵙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회계법인의 대표를 하고 있고요. 저는 김준영 회계사입니다. 그리고 개인 세금 보고 이민자분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하고 있지만 또 기업 회계도 많이 하고 있고 재무감사 그리고 또 한국에서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밴쿠버에 진출하세요. 그래서 브랜치 관련된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캐나다도 이민 역사가 어느 정도 되니까 또 상속 증여 관련된 텍스 플래닝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관련돼서 이제 영상도 저희 이제 채널에 올리고 했는데 되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네.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이게 정보가 많이 없어서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 상속 증여받은 게 내가 아무리 캐나다에 산다고 하지만 이게 캐나다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렇죠. 예, 그런 것 등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아마 영상을 통해서 얻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나는 안 했었는데 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우려가 많으신 것 같아 가지고 오늘 그런 부분들에서 한번 해결책을 한번 제시를 한번 해주셨으면 아 예. 하는 바람인데, 네. 일단은 캐나다에 계시는 거주자가 이제 한국에 재산이 있어요. 한국에서 만약에 캐나다로 이민을 오실 때 제가 아는 대다수의 분들은 한국과 재산을 다 정리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한국에 있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 캐나다 정부에 보고를 해야 하는가. 해외 자산 보고라 그러죠. T1135라고 저희도 부르기도 하는데 해외 자산 보고를 거주자가 된 첫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보고하도록 돼 있고요. 그 기준은 전체 자산 금액이 동산, 부동산 합쳐서 10만 불 이상 캐나다 달러로. 10만 불이 사실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을 남겨놨다 그러면 뭐 거의 거의 대부분 보고를 해야 할 거예요. 보고 예. 대상이 되겠죠. 팔면 팔린 대로 그 관련돼서 임대 수입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이자 수입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달러로 10만 불이면 지금 환율이 900원대니까 1,000원이 네.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1억이 넘지 않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무조건 보고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금융재산이 한 5천만 원 있고, 네. 부동산은 시골에 조그만 것 등이 있어가지고 그게 한 5천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전체 합산하면 1억이 넘는 거면 맞습니다. 어쨌든 원칙적으로 다 보고를 해야 한다라는 게 네네. 있어서 보고해야 돼요. 사실 캐나다에 계신 분들 대다수가 해당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예, 뭐라도 그렇죠. 네. 좀 남겨두신 분들이 네네. 있다면. 그렇죠. 최근에 이제 또 저희 의뢰인분과 연관된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분들은 좀 특이한 사례였어요. 캐나다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래전에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캐나다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으신 채로 한국에 굉장히 거소신고를 해서 한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에요. 캐나다에 그동안 어떤 소득보고나 이런 것도 하지 않아서 이제 비거주자 신분인 거죠. 그렇죠. 근데 한국에 재산은 상당히 많으시단 말이죠. 네네네. 캐나다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이런 자산 보고를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캐나다의 세금 보고한 의무는 거주자들한테만 주어지고 그 거주자의 판명 기준은 실거주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영주권자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캐나다에 실거주하지 않고 세금 보고하지 않는 분들은 더 이상 해외 자산 보고든 뭐든 보고 대상은 아니십니다. 그게 또 특이하더라고요. 저희 고객분들이 미국 시민권과 또 연계하다 보면 미국은 시민권자라면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네. 보고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캐나다는 시민권이면 이제 캐나다 국적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면 그런 자산 보고는 해당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이제 세금 보고를 하다가 떠나신 분들은 예. 마지막 보고는 해야 돼요. 거기다가 마지막, 떠난 예, 날짜 예. 딱 넣지 않으면 예. 또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한다면 뭐 문제는 없습니다. 증여나 상속을 받으면 또 재산 일부분 생기잖아요, 한국에서. 특히 네. 부모님이 한국에 살면서 돌아가셔서 이제 상속받은 경우가 많으니까. 네. 상속 전에는 10만 불 미만이라 안 하더라도 예. 상속을 받고 나서 10만 받고 불 나서? 이상이 되면 그렇죠. 그 받은 해부터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언제까지 이거를 보고를 해야 하고, 또
매년 해야 하는 것인지. 세금 보고는 어쨌든 저희는 다 종합과세를 하고 그 다음에 4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단 이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6월 15일까지 연장해 준다. 그러니까 대부분 4월 말까지고요. 그리고 해외자산 보고는 똑같은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세금 보고하는 같은 날 4월 말까지, 그리고 사업소득자는 연장해서 6월 15일까지 해외자산 보고를 동시에 같이 합니다. 어쨌든 매년 매년, 자산만 있다면 사실 이게 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매년 보고를 해야 한다. 네 이런 게. 맞습니다. 그럼 벌금도 굉장히 많아요. 벌금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가장 궁금한 게 또 벌금이에요. 네, 이걸 안 하신 분들이, 정말 영상을 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그렇다면 이 벌금은 과연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벌금이 이제 매년 해야 되는 걸 안 하니까 매년 발생하는 거고요. 매년 발생하는 매년. 예. 매일 25불씩, 그리고 미니멈 100불에서 2,500불씩 그 한 해당. 한 해당. 이게 뭐 5번 하면 이게 곱하기 이제 12,500불이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예. 되죠. 그리고 고의성이 인정이 되면 최고로 지금 부과되어 있는 게 전체 자산 금액의 5%까지 부과할 수 있다. 5%나요. 예. 사실 이게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자산 보고인데, 네. 어쨌든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면 5%나 내야 한다는 게 대단히 큰 금액이죠. 굉장히 큰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만약에 한국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상속을 받았는데 한 3밀리언 정도 한다면 네. 사실 5%면 억 단위가 넘어가는 돈이라서 네, 맞습니다. 대단히 큰 금액인데, 네. 고의성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될까요? 고의성이라는 게 내가 예. 단순히 예. 세법을 몰라서 예. 아니면은 잊어버리고 뭐 이런 고의성이 아니겠죠. 그렇죠. 예. 예. 하지만 이제 그 관련된 자산 관련된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이 그 누락시킨 게 의도적인 게 증명이 되고 세무감사를 통해서 이게 밝혀지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의도적이 되는 거죠. 이런 쉽진 경우는 않죠. 예. 이런 경우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자산 보고를 하시는데 네.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아, 그거는 예, 의도적인 게 굉장히 분명히 그렇죠. 들 수도 예. 있죠. 예. 또 보고를 했는데 그 금액을 보고하는 게 아니고 금액을 줄여서 보고한다. 줄여서 보고. 그것도 좀 위험하긴 하죠. 그렇군요. 예. 차라리 고의성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면 아예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네요.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예. 그거는 좀 고의성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 케이스가 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고객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원래 이제 사망을 하시면, 예를 들어 오늘이 이제 2025년 6월인데 6월 달에 사망을 하셨는데 이제 실제 명의는 한국에서는 등기부상 뭐 디드상에 명의가 이제 올라가야 실제 이제 내가 이 재산을 취득했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뭐 캐나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좀 분쟁이 있든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2025년도 6월 달에 사망하셨는데 이걸 늦추고 2026년에나 이제 취득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자산 보고를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저희는 이제 자산 보고는 법적인 소유권 이전 날짜라기보다는 예. 권리가 내가 취득한 날짜로 봐야 되거든요. 한국 시스템을 제가 잘 모르는데 예. 어쨌든 상속은 상속 절차에 의해서 법적으로 이루어진 거고 명의 이전만 늦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법적인 권리는 그 전에 벌써 상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한국 법에서는 일단은 상속은 등기를 요하진 않아요. 그렇죠. 예, 권리가 생기는 거는. 네네. 그래서 사망과 동시에 바로 권리가 사실상 발생한 거나 마찬가지. 네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2025년에 사망을 하셨다면 네. 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설사 2026년도에 한다고 하더라도 네. 2026년 4월 15일, 소득이 있다면 6월 15일 네. 그때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사실 자산 그렇습니다. 보고를. 이 부분에서도 대단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난 아직 취득도 안 했는데 왜 그걸 해야 하는가. 근데 네. 어쨌든 법률상으로는 어쨌든 그 내가 명의 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발생한 해,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해 다음 해까지는 반드시 네.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네. 이 부분을 조금 유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